자, 우리 수업은 빅데이터 분석 수업이지만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 자기 그 책상에 있는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놔. 이렇게 소리를 죽여가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핸드폰이 다 손 옆에 있어. 그지? 우리가 잠시 수업 듣는 동안이라도 휴대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걸 수업 끝나고 다 연락해도 돼. 뭐 10분 늦는다고 뭐 화내는 친구면 만나지도 마.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사랑 고백을 많이 한대요. 근데 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답변을 해올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답변을 해오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를 연구했어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막 1분도 안 돼서 답변이 왔어. 이건 너무 적흥적일 수 있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또 문자를 보냈는데 30분을 기다리게 만들어. 이건 열받음이죠. 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답변이 왔을 때 가장 좋을까 연구를 했어요. 누군가가. 몇 분일 것 같아요? 뭐 한 사람씩 얘기해봐. 크게. 조금 더 써봐. 10분. 조금만 더 써봐. 15분. 너무 길다. 25분. 20분. 12분. 예. 12분 후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2분 후에 답하면 상대방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다라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12분이래요. 자, 그렇다고 또 수업 시간에 12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지난 수업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사죠. 역사. 제가 저기 EKU 사이트 강의 자료실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PPT 렉처 노트를 하나 올려놨어요. 저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우리 조교가 제작한 건데, 근데 이 인물로 본 IT의 역사가 이 책을 제가 보고 내용을 간추려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강의 노트는 있지만, 우리가 이 강의 노트는 뭐냐면 10명의 중요한 IT 역사에서의 인물들을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볼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 규정할 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기술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 때로는 왕족 중심도 있고요. 다양한 역사 관점이 있지만, 이 강의 노트는 사람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IT 역사를 볼 텐데, 이 10명의 중요한 IT의 인물의 자료를 이 책에서 제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보시면, 거의 모든 IT 역사, 정지훈 교수가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꼼꼼하게 읽었죠. 옆에 이거 보이죠?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괜히 뭐 이런 데 막 이렇게 때묻히고 막 이렇게 남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왜 영어 사전도 막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새카맣게 해다니고, 영어 사전 씹어먹는 놈도 봤어. 난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 씹어먹는 사람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워킹 딕셔너리래. 왜? 영어 사전 다 먹는 거야. 먹고 이제 걸어다니니까 이제 이게 걸어다니는 사전, 이 워킹 딕셔너리. 이런 거 해도 안 웃는 이 당신들은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야. 요 정도, 그지? 요 정도 해주면 딱 리액션이 와줘야 되는데, 이게 명절 끝나고 오는 그 증후군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추석 명절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여줄 텐데, 명절 끝나고 나면 세상에 부부 이혼 있죠, 이혼. 부부 이혼, 이걸 우리가 명절 이혼이라고 그러는데
11%나 증가한대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용 건수가 11%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막 귀찮은 거지, 뭐, 명절. 그러면 무슨 말일까? 커플도 그렇게 많이 깨진다는 얘기야. 명절 끝나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안 본 사이에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눈이 휑하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제가, 가능하면 재미있어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졸지 말고,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강의 자료는 다음 주 수업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빨간 책 있죠? 그거 하나 사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수업 집중하고 이제 지방방송 이제 끄고, 우리 중앙방송도 나갑니다. 좋았어. 예 하신 분 축복받을 거야. 자, 컴퓨터의 역사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제 큰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가 큰 거를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달에 대한 동영상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History of the Computer 이렇게 치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간이 있으면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아주 짧은 그 Brief History of the Computer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 Nice music, right? 오케이. 자, 잠깐 한 5분 동안에 굉장히 그 fast fact라고 그러죠. 빠른 전개 속에서 중요한 그런 그 컴퓨터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마도, 우리가 IT로 보는, 인물로 보는 IT 역사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할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컴퓨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조금 제 그림 중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어떤 연도하고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의 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합시다. 자, 먼저 ENIAC이라는 1946년에 이 데이터, 이 컴퓨터의 어떤 초기 버전의 출발,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되겠죠. 이제 ENIAC 1946년이다.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The First High Speed Digital Computer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946년에 나온 ENIAC은 우리가 Historical Fact로서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EDSEC이라고 하는 게 1949년에 어쩌면 두 번째 발달 버전으로 나온 거라 볼 수 있고요. EDSEC. 그래서 ENIAC, EDSEC 이런 어떤 그 명칭으로 컴퓨터가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디오에도 나왔듯이 좀 본격적인 어떤 컴퓨터로서의 어떤 사람들한테 컴퓨터가 뭔지 이제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여기 보면 First General Purpose Commercial Computer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게 된 어떤 최초의 뭐 군 목적용도 아니고 상업용 컴퓨터의 출발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냐면 1951년도 유니벡이라고 하는 컴퓨터부터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디지털 포맷의 컴퓨터의 출발은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초반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비디오 중에 뭔가 IBM이라는 게 있었죠. IBM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IBM이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제조하기 시작한 시점이 195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1952년도 70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IBM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BM이 이제 컴퓨터를 704 등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1976년도에 The First Apple 컴퓨터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PC예요, PC. PC가 뭐의 약자죠? 그렇죠. 퍼스널 컴퓨터죠. 뭐냐면, 그 전에 컴퓨터는 전부 다 보면요, 회사,
뭐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이제 큰 대형 컴퓨터였어요. 유니백, 유니색 전부 다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한 개인이 자기 개인 용도로 쓰기 시작한 컴퓨터가 언제부터다? 1970년대 중반부터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애플이 만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컴퓨터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까 나왔죠. 리사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리사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번에 잡스 영화 본 사람 잡스 영화 본 사람들이 느끼면 스티브 잡스에 굉장히 숨겨진 얘기들이 많죠. 그게 영화를 잘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받고는 있지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면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혼모 딸 있죠, 딸에 대한 자기 딸이 아니다고 계속 부인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빌 게이츠와는 좀 다른 그런 경로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의 배경은 빌 게이츠 엄마가 캐나다에서 가장 부잣집 은행 지점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유하게 자랐겠어요, 빌 게이츠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못 들어갔죠. 들어가다가 1년 만에 그냥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입양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또 아주 잡일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55년도에 동시에 출생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1955년은 IT의 역사에 있어서 현대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출생한 해예요. 우리 미래학 보시는 최현철 교수가 출생한 해가 1955년. 그래서 그분들이 동급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현철 교수는 1955년 5월 5일이에요. 자, 그래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다른 경로를 겪었지만, 어쩌면 빌 게이츠는 굉장히 탄탄하게 이게 스태틱하게 갔죠. 그러나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십몇 년을 다시 복귀하죠. 그러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면서 다시 대박이 나고, 어느 시점에서는 애플이 IBM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됐죠.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먼저 또 죽었죠. 죽고 나서 또 애플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어떤 창의성,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생을 살아왔던 사람인 반면에 빌 게이츠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 그 다음에 엘리트 코스, 그 다음에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컴퓨터 쪽에서의 자기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든 다다음 주에 제가 두 사람을 좀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수업을 좀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BM 701, 704, 애플 1 등등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IBM PC는 1981년도에 출발해요. 애플 PC는 1976년도에 출발했죠. 그리고 IBM에서 만든 PC는 1981년도에 시작하고요. 이게 또 대박이 났죠. 왜? 아까 우리가 그림 잠깐 봤지만 애플에서 만든 건 리사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안 썼어. 근데 실제 PC의 시대를 연 컴퓨터는 IBM PC 1980년대 초의 이 컴퓨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지금 컴퓨터 없는 생활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컴퓨터가 언제 출발한 거야? 몇 년 됐어, 이제? 이제 겨우 30년 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인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랭귀지 역사를 간단하게 했지만 5,000년 전에 인류가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기록들이 우리가 있는데 전 인류의 기록에 거의 90% 이상이 최근 2년 동안에 만들어진. 무슨 말이야?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빨리 발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불과 30년 전에 이제 PC화 된 거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터넷 불과 15년 됐고요.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SNS 같은 경우 결국 이제 10년도 안 됐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어떤 기술적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 리사 컴퓨터는 그 다음에 1983년대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때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래픽. 그래서 애플은 그래픽이 강했어요. 그죠? IBM 컴퓨터는 텍스트가 강했죠. 그래서 애플은 주로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애플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죠.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동영상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지 다이슨의 컴퓨터의 탄생 17분짜리예요. 이게 테드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노트에 하이플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죠?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시고 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었구나. 조금 전에 봤던 5분짜리 동영상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발달 과정이라고 본다면 조지 다이슨의 이 17분짜리 동영상은 컴퓨터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됐는가. 그런 아주 긴 히스토리를 잘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에요. 알겠죠? 그거 한 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볼 줄 알아요, 나. 밥을 또 먹여줘야 돼, 그지?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IT의 역사를 얘기할 때 4개로 봤죠. 그죠? 프리메카니컬, 메카니컬, 일렉트로닉 메카니컬,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이렇게 4개를 봤는데 그 다음에 since electronic age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일렉트로닉 에이지, 전자사회, 그 다음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컨텐츠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 society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사회. 그죠? 지식사회. 그러니까 knowledge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돈이죠. 옛날에는 땅이죠. 중요한 게. 지금은 인포메이션이고 지금은 knowledge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 에이지다. 이건 분명히 일렉트로닉 에이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가 있지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한 네트워크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그게 뭐죠? 인터넷이죠. 그죠? 인터넷이 네트워크이잖아. 그래서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소사이어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에이지. 디지털의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디지털 에이지와 디지털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에이지 혹은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글로벌 소사이어티. 그 다음 지금 또 소셜 미디어가 너무 중요해졌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SNS 스트레스, SNS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과연 그런 퓨처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퓨처 소사이어티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하고 감을 잡는데 이 수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쉔버거라는 사람은요, 빅데이터 소사이어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쉔버거. 우리가 책을 한번 읽을 거예요, 나중에. 햄버거가 아니라 쉔버거. 쉔버거라는 사람은 빅데이터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빅데이터가 이제 예전에 석유, 원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강했고요. 원유가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런 재화의 가치가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 쉔버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사회를 좀 더 크리티컬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이 수업에서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역사를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왜 역사를 규정하고 역사를 정의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왕조 중심, 기술 중심, 인물 중심, 그 다음에 뭐 지식 중심, 돈 중심, 다양한 역사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역사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패러다임. 그래서 패러다임은 뭐냐? 패러다임은 뭐냐? 학문이나 실제 사회에서 학문 분야나 실제 사회에서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acceptable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아마 용인되는 이런 단어가 있겠죠. 인정되는 가치관 퍼스펙티브죠. 가치관.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을 뭐라 그런다? 패러다임이라 그런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enerally accepted perspective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을. 그래서 패러다임을 알아야 IT의 역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아마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패러다임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간단하게 제가 대학원에서는 패러다임 강의를 거의 한 달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또 계속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는 제가 한 20-30분 동안만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패러다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종류는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아마 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책을 읽고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치관이 정해지는데 그 가치관 중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 결정론적 패러다임 이야기합니다. 기술 결정론적 패러다임. Technological determinism, paradigm and perspec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소셜 디터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 사회 결정론적 시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가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고 뭐가 사회 결정론적 시각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볼까요? 먼저 기술 결정론적 시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한 기술 집약적 혹은 기술 중심적 국가에서 주창하는 패러다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든지 선진 유럽 국가에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역사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적 시각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데 주로 의존하고 있죠. 뭐냐면 기술이 역사를 이끈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기술이 인간을 바꾸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때는 글자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글자 못 쓰잖아? 아우, 얘 뭐야. 여자애들이 글자 이쁘게 써서 보내면요, 너무 좋았어요. 답안지 채점할 때요, 글자 잘 쓴 답안지 있죠. 왠지 모르게 점수가 그냥 좀 가는 것 같아. 핸드라이팅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때는 학교 때 핸드라이팅을 수업 시간에 계속 했어요. 글자 쓰는 연습을. 한자도 매번 수백 번을 똑같은 한자를 쓰기도 했어요. 잘 쓰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저희 아이가 중2인데 도대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 내가. 얘가 많이 안 쓰니까. 학교에서 그걸 많이 안 시켜요. 왜?
지금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 주로 이걸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 일기 쓸 때도 컴퓨터에 일기를 써요. 우리 때는 다 손으로 썼어. 그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의 핸드라이팅이 이제는 옛날에 여러분 학생들보다는 핸드라이팅이 훨씬 떨어져. 그게 왜 그럴까? 컴퓨터가 가져온 변화죠. 뭐지? 컴퓨터가 우리 삶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목 있죠? 손목 있죠? 여기에 손목이나 목에 대한 디스크가 훨씬 더 많아졌어. 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하죠. 이거 그지? 문자 쓰고 이거 많이 하죠. 한 손으로. 이러면서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에 질병이 훨씬 많아졌어. 인체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이죠. 이게 뭐죠? 전부 다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에요.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인터넷이, SNS가 전화를 안 하게 한다. SNS가 문자 보내게 한다. 옛날에는요, 제가 학생 때, 여러분 학생 때 교수님한테 전화하는 거는 거의 또라이야. 거의 얘는 목숨 그냥 자살행위야. 전화하면 선생님 너 빨리 튀어와 이런다.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해? 안 튀어오고 막 이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어. 기분이 좀 안 받지 아예 차라리. 안 지키면. 근데 전화를 갑자기 하는 거는 또 요즘 무례해요. 어떻게 돼? 혹시 교수님 전화 가능하세요? 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 지금은 그냥 문자가 더 편해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게 문자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가져온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변화, 영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많은 기술과 새로운 어떤 미디어의 출현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데 기술 결정론적 시각은 그 기술의 발달이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미국은 인터넷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죠. 너희가 이거 한번 사서 써봐. 이게 너희 조직을 완전히 바꿀 거야. 이 컴퓨터 한번 너희 그 학교에 넣어봐. 너희 학교 조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이게 어떤 시각?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죠. 스마트폰을 이걸 한번 써봐. 정말 편해.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죠. 자, 거기와 반대는 뭘까? 소셜 디터미니즘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기술의 발달은 뭐의 결과다? 어떤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구텐베르그가 프린팅 프레스 기술을 발명해서 전 세계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인데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프레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나왔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성경책을 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종이는 있는데 기술이 없었어. 1년 내내 걸려서 차가운 걸 쓰기 힘들었던 시점이야. 자, 그런 종교적인 목적이 구텐베르그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여러분이 더 중점을 두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무슨 결정론적 시각? 사회 결정론적 시각이다라는 얘기. 똑같은 사건이에요.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술의 발명을 나는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술을 발명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인류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중점을 맞추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기술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왜 만들어졌을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회결정론적 시각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카톡 쓰죠? 자, 카톡이라는 것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이 해봐. 기술 결정론적 시각으로 카톡을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응? 기술 결정론적 시각으로 카톡이라고 하는 기술을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기술 결정론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야? 복불복이야. 이수지 어디 있어? 기술 결정론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카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를.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직접 직접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좋은 거야. 아주 대표적이죠. 카카오톡을 많이 쓰면서 직접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잖아. 그지? 그건 뭐야? 카카오톡이 가져온 우리의 대인관계의 패턴의 변화죠. 그게 기술적 시각을 좀 견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송현준, 현준이 어디 있어? 현준이는 카카오톡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결정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고 이제 공간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서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카카오톡이 발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금방 그래 배우네. 그렇지. 카카오톡이 만들어진 배경이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막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엄밀한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의 심리적 그런 어떤 디맨딩 자체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늘 많이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었다. 그지? 그게 소셜 팩트잖아. 그지? 소셜 팩트가 카카오톡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건 사회 결정론적 시각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지. 카카오톡이 왜 유독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 지금 카카오톡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카카오톡을 써요. 왜 이렇게 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민족성.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봤을 때 엄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을 봤을 때 카카오톡에 같은 인포멀하게 주고받는 대화, 이게 바빠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직접 만나기 힘든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족성은 이렇게 쉽게 인사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성이 가져온 카카오톡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소셜 디터미즘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여건이 그랬다. 경제 상황이 그랬다. 그 다음에 법률에 훨씬 더 그걸 많이 쓰게끔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OECD 국가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우리나라죠. 1위죠. 한 대가 넘어 1.2대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와 같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팔로우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국민성 자체가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빨리빨리 사게끔 만든 거죠. 이건 뭐죠?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아니라 사회 결정론적 시각이죠. 어떤 성향, 국민성, 문화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평가할 때 기술이 가져온 영향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지만 기술이 왜 타동했을까,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는 사회결정론적 시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역사를 바라볼 때 크게 기술결정론적 시각으로 볼 것인가 사회결정론적 시각인가 어느 한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견지하면서 다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기술결정론적 시각, 때로는 사회결정론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두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의 발달을 한편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양 패러다임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처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 그 기술이 어떻게 해서 발달했을까? 어떤 사회적 여건에서 그게 이루어졌을까? 라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사회결정론적 패러다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게 뭐죠?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갖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 개의 패러다임에서 어느 한쪽에만 서기를 원했어요.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사회결정 시각이 동시에 기술이라는 것은 이루어져. 기술이 발달하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서 또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게 상호 작용적 패러다임이라 그래. 상호 작용적 패러다임. 무슨 말이냐면 그때 따라서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사회결정론적 시각을 융합해서 어떤 기술을 평가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상호작용적 패러다임을 지금은 갖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했죠. 세계 최초로 인쇄술을 사용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근데 1200년 말에 1290년도에 벌써 뭐 인쇄술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구텐베르그가 1450년도에 인쇄술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5, 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쩌면 기록,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뭘까? 사회결정론적 패러다임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게 제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대학원 1992년도 들어올 때 대학원 입학 문제였어요. 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 뒤처져야 했는가? 그것을 설명하시오. 김민환 교수님이 내신 문제예요. 그게 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였어. 근데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사회 결정론적 패러다임을 고려했을 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셜 디터미니즘 패러다임을 봤을 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계급 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였어? 천민이나 중류계층의 사람들은 뭘 배울 수가 없었어? 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학 봐. 옛날에 노예계층이나 천민계층에서 글을 배우면 안 된다 그러지. 관상 반사람, 관상, 영화. 관상. 관상에서 보면 뭐라 그래? 송강호가 뭐라 그래? 아들한테. 역적의 집안에서 네가 천민인데 글 배워서 뭐하냐 이거지. 그 당시에 조선 고려 시대는 계급이 있죠. 계급이. 양반이 있고 중류 상인이 있고 그다음 밑에가 있는데 하류 계층의 사람들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외국은 어떻게 했어요? 글을 보급했죠. 더 배우게 해서 교육과 어떤 시험 이런 걸 통해서 계급 이동이 자유로웠던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번 계급이 정해지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역사죠. 그런 역사적인 계급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약간 양반으로만 생각하는 양반의 문화로만 생각하는 이런 국민의 정서, 민족적인 정서가 어떻게 보면 1290년대에 세계 최초로 인쇄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이유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사회 결정론적 패러다임으로 봐야만이 가능한 답변이다라는 얘기. 조금 이해됩니까? 예, 그게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사회결정론적 시각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크게 기술결정론적 패러다임과 사회결정론적 패러다임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패러다임의 측면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렇게 그려. 디멘션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가 이제 기술결정론적 시각이라고 그러죠. 테크놀로지 디터미니즘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사회결정론적 시각이죠. 소셜 디터미니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역사를 규정할 때 중요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중요한 패러다임의 한 축은 뭐냐면 좋게 바라보는 거와 나쁘게 바라보는 거. 야 그거 괜찮은데 와? 야 그거 말도 안 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부정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엔티 유토피안. 유토피아는 뭐예요? 유토피아는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 응? 이상향적, 낙천적, 그지? optimistic.
그 다음에 posit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nti-utopia는 negative, pessimistic, passive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유토피아는 active, positive, bright side, anti-utopia는 dark side, right? 자, 크게 유토피안과 엔타유토피안으로 얘기하고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역사를 규정할 때 기술이 가져왔다. 사회의 다양한 요소가 기술을 발전시켰다와 더불어 가져온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유토피안. 아, 그게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목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목을 아프게 하고 컴퓨터가 말이죠. 여러분 안 움직이게 해서 비만 환자가 많아지고 그거 알아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비만 환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엔 다 이동했잖아 사람들이. 전화 없던 시절은 어떻게 가야 되잖아. 지금은 전화 한 통하면 되죠. 그러면 벌써 이동 거리가 짧아지잖아. 그러면 살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기술의 발달을 인류의 비만의 역사로 봤을 때는 아주 테러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런 면에 바라보게 되면 엔타 유토피안이지. 여러분 시력이 안 좋아졌어. 엔타 유토피안적인 생각이죠. 전화가 핸드폰이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편해졌어. 안 가도 되니까. 아, 너무 좋아. 유토피안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네이버에 들어가서 신문을 다 볼 수 있어. 예전에는 신문 사러 밖에 가판대에 갔어. 길에 가서 사왔어. 자, 편해졌죠. 유토피안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어떤 기술의 발달을 편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유, 힘들다. 아까 수지가 얘기했지. 사람들의 관계가 뜸해졌기 때문에 카톡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그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에이, 안 만나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뭐야? 사람이 봐야 정이 들어. 부딪혀야 정이 들어. 여러분들이 내 수업에 와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래야 정이 드는 거지. 안 그래? 그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가설이 있어. Contact hypothesis. 무슨 말이야? Contact hypothesis는 뭐냐면 많이 부딪힐수록 더 정이 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많이 만날수록 더 친밀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게 Contact hypothesis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 이웃 사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사촌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야? 사촌만큼은 가깝다 있는 얘기지. 그게 컨택트 하이퍼시스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이에요. 많이 볼수록 좋다 있는 얘기지. 근데 요새는 뭐야? 많이 보면 싸우지 뭐. 많이 안 볼라 그러지. 왜? 그냥 문자만 보내고 전화만 하려고 그래. 많이 안 볼라 그러지. 안 봐도 되는 게 된 거야 이제는. 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냥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해도 돼. 옛날에 선물 사들고 찾아오던 우리 제자들이 지금은 스승의 날 되면 전화 한 통으로 교수님 잘 지내시죠?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볼지 몰라. 교수님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 식사할지 몰라. 편해지기도 했지. 그러나 정은 안 들어. 그래도 커피 한 잔 사들고 연구실에 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건 정이 들지. 한번 볼수록 좋잖아. 자, 그 컨택트 하이퍼시스가 옛날에는 유효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얘기 하는지 알아요? 컨택트 하이퍼시스 바뀌었어 지금은. 뭐로 바뀐지 알아? 뭐야? Strength of weak tie. 이것도 가설이에요. 무슨 말이야? Strength of weak tie. weak, 약한, tie, 관계죠. 약한 관계의 강함.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 연락하고 그러다 친해져가지고 얼굴은 잘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뭐 모일 때 보지만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는 완전히 절친. 별로 보지도 않고 하지만 엄청나게 관계는 또 스트렝스에 강해. strength of the weak tie. 이게 요즘의 이 대인 관계예요. 옛날에는 context hypothesis가 대인 관계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strength of the weak tie.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패러다임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테크놀로지컬 디터미니즘에서 유토피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아유, 좋아졌죠, 뭐. 카카오톡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주 못 보는 분들 그냥 간단해서 안부 인사드리고, 아이, 좋아요. 이 패러다임에 있는 거지. 뭐,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서 유토피안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여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할까? 아, 나 카톡 안 써. 쓰다가 말았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카톡이 안 맞아. 자, 나라는 체질을 얘기하고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안타 유토피안을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요 부류지. 여러분 기말고사 낼 거야. 이러면 눈이 확 뒤집어지지 막. 기말고사 낼 거야. 내가 어떤 이슈를 던져주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평가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방금 얘기했지. 카톡에 대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패러다임이 다름에 따라. 이해돼요? 오케이. 우리 시험 내는 거랑 가볍게 치고 가야 돼. 어? 그래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시험 낼 겁니다 하면서 강하게 계속 강조하면 답안지가 비슷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탁 그 속에서 이제 문제를 읽겠지. 자, 자료를 보면 유토피안, 엔타 유토피안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여러분 보면 돼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에서는 여기 보면 마샬 맥루한, 해롤드 이니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요 패러다임 얘기를 하고 내가 엑서사이즈 몇 개가 있어. 6개를 해놨는데 엑서사이즈 6개를 여러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문제를 낸다 그랬을 때 이 엑서사이즈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를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이 엑서사이즈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15분인데 잠깐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 한번 봐요.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잠깐 얘기해 줄 거야. 15분 동안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읽고 싶어요. 사람들의 추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먹고 싶다 얘기를 했지만 추석이라는 생각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생각해 봐요. 디자인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가 추석에 대해서. 그러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이 쓴 문장을 다 추출해내야 되죠. 추출을 해서 그 문장을 분석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 수백, 수천만 건이 있어. 그럼 이거 다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나는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석이 뭘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990년대의 사람들의 기록,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한번 또 모았고요. 2000년대는 지금 2013년이잖아. 2003년도, 10년 전이지. 10년 전에 1년 동안에 사람들의 얘기 속에 있는 추석의 문장들을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트위터가 있어. SNS. 그래서 SNS를 포함한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죠. 그 모으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용어가. 크롤링을 했죠. 자,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리스트업을 한 거야, 이렇게. 한번 봐봐. 1990년도에는 이런 단어들이 서울 24,000, 뭐 한국 19,000 이런 단어들이 한번 봐봐. 1990년도 데이터예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지금 추석이라는 명절과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2,000개 넘지. 100개 이상만 지금 한 거야. 100개 이상만.
그지? 자, 2003년도도 해봤어요. 2003년도도 추석과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 준이는 누굴까? 찾아 들어가 보면 되겠지, 원문을. 그지? 우리는 이럴 필요, 와우, 타이, 박신혜. 박신혜가 누구야? 하여튼 뭐. 2013년도. 자, 명사, 추석 명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서의 명사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나는 추석이 좋다 싫다와 같이 사람의 감정이 포함된 형용사 있죠. 그걸 우리가 감성어라 그래. 감성어도 따로 모아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해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단어들의 어떤 빈도수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사람들의 추석에 대한 인식을. 자, 추석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한 50만 건의 우리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아까 분석하는 거 보여줬죠. 단어수를 쭉 나열해주고 그걸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주요 연관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감성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추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에 뵐게요. 예.